자, 다음은 21페이지에 6번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이게 칠판을 지우지 않은 게, 자, hope이나 wish나 want나 would like는 원하다, 바라다의 뜻이죠. 그래서 뒤에 목적으로 명사나 대명사는 wish는 want는 would like는 쓸 수 있지만 hope는 명사나 대명사를 절대로 못 쓴다. 이렇게 됐죠. 부정사 앞에. 근데 만일 여기에 부정사 앞에 대명사를 의미상초를 지워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I hope to pass the exam, I wish to pass the exam. 그럼 누가 하는 거야? 이번에는 이 사람이 하기를 원했는데 여기는 이게 없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주체가 이렇게 희망하는 거죠. 나는 시험에 합격하기를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바라는 거고, 내가 원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으니까 꼭 목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목조가의 부정사 앞에 목조를 쓴 것은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6번 hear와 listen to에 관해서. 당연히 hear는 듣다고 listen to도 듣다죠. 근데 hear는 무의지 동사라고 listen to는 의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즉, 너 저 소리가 들리니?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그냥 저절로 들리는 건 hear가 되는 거고, 즉 이 라디오 소리를 듣는다, 뭐 무슨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노래를 듣는다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듣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hear는 무의지 동사고 listen to는 의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see와 look at도 마찬가지죠. see는 보다, 근데 거의 이것도 무의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맑은 날 밤이면 뷰를 볼 수 있다. 이때는 그냥 보이는 거니까 see를 써요. 그렇지만 뭐 그림을 본다, 이럴 때는 의지니까 look at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ear와 see, 또 listen to와 look at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의지와 무의지의 개념으로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면 이것도 나중에 쓸모가 있다, 이런 것 알아두시면 되죠.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8번에 notice와 notify, 이걸 또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럼 거기에 notice는 알아차리는 거야. 알아차리다. 이거는 notify는 알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notice는 가장 중요한 게 지각동사다. 지각동사다. 반면에 notify는 알게 하는 거니까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통지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전혀 지각동사가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notice는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이렇게 되는 거고, notify는 알게 하다니까 통지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notice는 지각동사고 notify는 지각동사 아니다. 그러면 지각동사다, 지각동사 아니다 하는 건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부정사 편에 가면 원형 부정사를 뒤에 쓰느냐 안 쓰느냐, 이 문제에서 정리하겠죠. 자, 우선 여기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또 중요한 문제 9번 경우가 되겠어요. 자, 9번과 10번. 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9번의 내용과 10번의 내용을 묶어서, 자, 말하다는 단어가 있다. 말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다는 동사는 뭐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speak도 말하다요, talk도 말하다고, 또 뭐가 있어요? say와 tell이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동사를 말하다의 기본으로 우리가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동사의 차이점 뭘까? 옛날엔 이 차이에 관해서 언급된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시험 문제 나요, 이게. 근데 책에 언급된 게 지금은 제가 쓴 책 그리고 몇몇 책만 언급이 돼 있고, 그 언급된 건 또 제대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시험 문제 나고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토익 문제 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럼 여러분들은 스피크와 톡과 세이와 텔의 명백한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면 먼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스피크와 톡은 말하다의 자동사고 세이와 텔은 말하다의 타동사다. 쉽게 말하면
speak과 talk은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를 안 쓴다. 만일 목적어를 쓰고 싶으면 뭐를 붙여야 돼요? 전사를 꼭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어는 안 되고 전사 목적어는 되겠죠. 뭐 to를 붙이면 누구에게 말하는 거고, 또 여기도 to를 붙이면 뭐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전사가 필요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speak과 talk은 자동사로서 말하다다. 자, 그런데 speak과 talk의 차이는 뭐냐? 같은 자동사인데 이럴 때 speak은 입을 벌리다고 talk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다요. 이야기를 하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깜깜한 길을 걷고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건넸다. 말을 했다. 이렇게 쓰면, 자, 나에게 말했다는 톡으로 써야 돼요? 스픽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길을 걷는데 갑자기 자세한 이야기를 해요? 입을 벌린 거야. 말한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때는 스픽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깜깜한 밤길에 길을 걷고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다 하면은 spoke to me가 된다 이 말이죠. A stranger spoke to me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했다, 말했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했다 하면 자세한 이야기니까 이때는 뭘 써야 돼요? 이때는 톡을 쓴다. 아시겠죠? speak과 톡은 기본적으로 speak은 입을 벌리다, 톡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토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자세한 대화를 할 때 토킹을 쓰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스피킹 하면 그냥 입 벌리기. 아시겠죠? 입 벌리기를 스피킹이다 이렇게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스픽은 분명히 자동사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Can you speak English? 라는 말은 너무도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Can you speak English? 문법 구조를 따져보세요. you가 주어고 speak이 동사고 이거 명사니까 목적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speak이 뭐예요? 타동사 아니냐? speak은 명사나 대명사를 못 쓴다는데 분명히 타동사로 쓰였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거는 굳어진 형태예요. 굳어진 형태고, 뭐가 잘못된 게 잘못된 것이 된 것이 굳어진 형태다. 그럼 뭐였냐 원래는? 자, 만일 이렇게 물어봤다래요. Can you speak English? 어떤 미국인이 여러분에게 Can you speak English?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셨죠? 이러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Can you speak English? 하면 당황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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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만 있으면 돼요. 왜요? 왜냐면 잉글리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잉글리시야. 잉글리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가 잘못됐죠? 그래서 원래 이 말은 그게 아니고 Can you speak in English? 이렇게 된 거예요. in이라는 전사가 있어야 돼요. 당신은 영어로 입을 벌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Can you speak English가 아니라 Can you speak in English? 이렇게 했던 게 사람들이 in을 탈락시켜서 speak이 그때만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speak은 자동사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speak과 talk의 차이점 이제 정확히 정리가 됐죠. speak은 입을 벌리다, talk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다. 기억이 안 나면 speaking과 talking의 차이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speaking과 talking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10번째 say와 tell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자 이 말이죠. 자, 이 say와 tell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둘 다 타동사다. 즉 목적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say는 뒤에 내용이 목적어예요. 내용이 목적어다. 그러니까 say 뒤에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tell은 내용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전달자가 하나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전달자와 내용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전달자의 행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텔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져요. 쉽게 말하면 say는 삼형식 구조만 가능하다. 구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어 say 쓰면 여기에 목적어 이런 구조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텔은 주어 텔 이렇게 쓰면 여기에다 목적어 하나 써도 되고 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써도 되고 또 여기다가 목적어, 목적격 보고 써도 돼요. 자, 텔은 이런 구조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say와 텔은 크게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say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말하다지만 내용을 알는 거예요. 말하다라고 번역하면 되지만 내용을 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궤종시계가 땡 이렇게 두 번을 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하냐면 The clock says 2 o'clock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궤종시계가 2시를 말하는군요. 이 말하다 뭐야? 내용을 알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알릴 때는 say를 쓸 수 있다. 근데 tell은 전달자가 원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에 예문을 보시면 돼요. Tom said, 탐은 말했어요. What happened there? 즉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을 알려준 거죠. 또 Tom told me, 이때 me가 있으니까 전달자가 있으면 절대로 say는 안 쓰고 Tom told me, 탐은 나에게 말했어요. About history, 자기 여행에 관해서. 그런가 하면 Tom said, 이번엔 대선이 나왔으니까 내용만 나왔으니까 say를 쓰는 거야. 그래서 먼저 목적 하나 있을 때 내용이 오느냐 전달자가 오느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Tom said, 탐은 말했다. He would not meet her, 그가 그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Tom told me that 이렇게 해서 전달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목적어가 두 개니까 told를 써서 탐은 나에게 자기가 그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Teacher told us,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To finish the work, 그 일을 끝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say와 tell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say와 tell은 뭐냐 하면 이곳에 수동형이다. 수동형을 써서 be said가 됐을 때하고 be told가 됐을 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야. be said와 be told라고 쓰면 자,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이걸 알 수 있죠? The boy is said to be brave. 그걸 해석하면 그 소녀는 그러면 is said니까 말하다의 수동태니까 말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 소녀는 말해진다 용감하다고 그대로 되는 거야. 자, 용감하다고 말해지는데 you 즉 do as you are told 저렇게 썼어요. 그러면 하라 처럼 듯이 그러면 네가 말해진 대로 하라. 내가 말해진 대로 이게 이상하잖아요. 즉 be told는 말해지다가 아니라 말해지다 이렇게 번역하면 틀린다 이 말이죠. 그럼 뭐야? 듣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do as you are told 하면 네가 들은 대로 행하라 라는 뜻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be said는 말해지다가 되지만 be told는 말해지다가 아니라 듣다는 개념이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say와 tell의 다양한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우리는 tell이 원래 전달자가 있을 때 쓰는 게 tell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tell 뒤에 내용만 쓰는 수고들도 많다. 23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거기에 목적어 전달자 원래 내용이 나오면 say고 전달자가 나오면 tell이라고 하는데 목적어 전달자가 아니라 내용일 때 say를 주로 쓴다고 했지만 tell 뒤에 전달자가 생략된 경우나 또 tell이 관용적으로 쓰일 때
tell 뒤에 내용만 올 수도 있다. 그래서 tell news 하면 뉴스를 알리다. tell the time. tell the time 뭐야?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려줄 때 이렇게 말하죠. tell the time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너 몇 시냐 할 때 뭐라고 쓰죠? Do you have the time? 이렇게 쓰죠. Do you have the time? 아니면 you got the time? 이렇게 쓰면 몇 시냐 하듯이 tell the time 하면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말하다. 또 tell a lie, 거짓말하다. 또는 tell the truth 하면 진실을 말하다. tell the difference, 자 이거 구별하다. 그건 중요하죠. tell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tell은 원래 전달자를 목적으로 쓰는 게 원칙이지만 tell 뒤에 내용이 오는 관용적 표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가지의 동사를 우린 빈도 동사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격적인 문법 아직 동사의 종류에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으뜸 동사, 빈도 동사는 우리가 자주 쓰고 또 혼동되기 쉬운 동사들을 먼저 정리했고, 그럼 이제 본격적인 동사의 종류 문법은 비로소 23페이지의 지금 중간 자동사와 타동사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3페이지의 중간 자동사, 타동사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동사의 종류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문제. 물론 여러분들은 자동사 하면은 영어로 인트랜지터법이다 해서 법이라 해서 약자로 VI자를 보통 쓰는 것이 원칙이죠. 그 다음 참고로 타동사란 트랜지터법이라 해서 VT라는 약자로 쓰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적어도 영문법을 따질 때 이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은 영문법의 가장 기초다. 또 필수 요소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 쓸 동사가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를 판단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그럴 때 해석에 의해서 가능할까? 우리말 해석 가지고 가능할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말하고 다른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의 결정은 절대로 우리말 해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자동사, 타동사의 결정 어떻게 돼요? 이거는 뒤에 목적의 동반 유무에 따라서, 즉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다. 자동사, 타동사는 목적의 동반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어떤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다, 있어야 내용이 된다. 목적, 그러니까 나는 샀다 말이 되는데요. 나는 봤다, 나는 그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주어 동사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고 뒤에 반드시 동사의 동작 대상어가 있어야 해석이 되는 경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경우를 타동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는 웃었다, 그는 울었다, 또 아니면 그는 갔다. 자, 이런 경우를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는 갔다, 이건 말이 되는 거야. 또 그는 죽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겠죠. 저렇게 목적어가 없어도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자동사다.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동사부터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자, 그럼 자동사 무슨 말이냐? 주어 동사로만 해석되는 경우, 주어 동사만 있고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경우를 문장 오형식에서 뭐뭐 있을까요? 주어 동사나 주어 동사의 수식어가 동반된 제1형식 구문이나,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한 일형식 구문이나 아니면 주어 동사 뒤에 보충어가 동반된 제2형식 구문, 이게 주로 2형식 구문, 이런 것들이 자동사겠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 오고 뒤에 수식어가 있거나 아니면 수식어 없어도 돼요.
또 동사 뒤에 보호가 있고 물론 목적어가 없을 때 이런 동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동사다. 이렇게 해서 자동사는 1형식이나 2형식을 유도한다 이 말이죠. 자, 거기에 이문 생각해보면 동사 뒤에 목적의 동반 없이 목적어 없이 문장 의미가 완성되는 것을 자동사라는데 이런 자동사 뒤에 수식어만 동반되는 구문인 1형식이고 보호가 동반되어야 의미가 되는 경우는 2형식이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죠? 그래서 자동사들은 뭐냐? 그럼 거기에 일반 자동사를 이런 거 있는데 열심히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건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지 적어놓은 거야. 그럼 아 이런 게 자동사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24페이지에 그럼 보호를 동반한 자동사, 보호를 동반한 자동사를 자동사로서 불완전하니까 불완전 자동사라고 해요. 자, 불완전 자동사 있는데 자동사들 중에서 보호, 그럼 보호가 뭐라 그랬죠? 명사나 대명사나 형용사 이런 걸 동반해야 문장의 의미가 완성되는 동사를 자동사 중에서도 특히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른다. 근데 그렇게 구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자동사다 이렇게 하면 되죠. 탐이즈, 탐은 이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뒤에 뭐 의사다, 선생이다, 좋은 친구다 이렇게 뭐 어떤 말이 와야 의미가 완성된다 이 말이죠. 이게 보충어가 있어야 되니까 불완전 자동사다. My name is, 내 이름은 이다 안 되죠. 빌 클린턴 있어야 내 이름은 빌 클린턴이다 그 되겠죠. 또는 she'll become, 그자는 될 것이다. 그럼 뭐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competent teacher, 유능한 선생님이 이렇게 보호가 되더라. 보호가 있어야 의미가 되더라 이 말이죠. 또는 who's this, 사진 보면서 이게 누구야? it's he, 그게 그야. 그러면 그게 그다가 있어야지 is만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되더라. 대명사가 있어야 되더라. 또는 it is very cold today, 오늘은 매우 콜드하다. 콜드가 있어야지 it is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또 Jane became satisfied, Jane became, Jane은 되었다 말이 안 되겠죠. 뒤에 satisfied, 만족하게 되었다. 이것이 있어야 반드시 의미가 되더라. 이런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다. 그러니까 동사 뒤에 수식어만 있을 때 완전 자동사인데 일반 자동사인데 보호가 동반될 때 불완전 자동사다. 근데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노트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험 빈출 내용입니다 이렇게 썼으니까 주격보의 판별 요령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거기에 주격보의 판별 요령이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로 나왔어요. 자, 문법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암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이해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주격보의 판별 내용은 빈출사항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 나머지 불완전 자동사들이 형용사를 동반할 때, 그러니까 주어 동사인데 이게 이제 비는 아니다 이 말이죠. 비동사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 형용사를 동반해요. 형용사면 이게 보호가 되는 거죠. 보호다. 형용사를 동반할 때 이때 우리는 이 형용사가 우리말 의미가 놀랍게 부사처럼 번역이 되는 거예요. 처럼 번역된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어떤 동사 뒤에서 우리말 의미가 부사처럼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진짜 부사를 써야 될까? 형용사를 써야 될까? 이게 중요하겠죠. 자, 어떤 동사 뒤에서 우리말 의미가 부사처럼 번역이 됐다. 이때 진짜 부사를 써서 흔히 말하는 수식어를 만들까? 아니면 형용사를 써서 보호가 될까? 이걸 따지는 문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그걸 따지기 위해서 우리는 두 예문 거기에 비교된 것을 생각해 보자 말이죠. The bird sang sweetly.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다 스위트를 쓸까? 스위트리를 쓸까? 이런 식의 문제 나왔다고 보자 이 말이죠. 또 the 아이스크림 테이스트 역시 스위트를 쓸까? 스위트를 쓸까? 하는 식의 문제 나왔다. 자, 해석을 해보세요. 그 새는 노래했다. 달콤하게, 그러니까 감미롭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새는 감미롭게 노래했어요. 자, 밑에 그 아이스크림은 맛이 난다. 맛이 난다. 달콤하게, 또 이건 감미롭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달콤하게 맛이 난다. 그러면 그 새는 감미롭게 노래했다 해서 감미롭게는 부사죠. 우리말로. 또 그 아이스크림은 달콤하게 맛이 난다 해서 달콤하게도 부사죠. 자, 이렇게 어떤 동사 뒤에서 우리말 의미가 부사로 번역이 된다 이 말이죠. 부사로 나왔을 때 영어는 부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형용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따지냐?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동사는 의식하지 말고, 그 새는 감미롭다가 되는지 보자 이 말이죠. 새가 맛있다, 감미롭다? 우리가 지금 새 잡아먹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새가 마시는 게 아니라 달콤하게 감미롭게 노래하는 거지, 새가 맛있다, 감미롭다 이 말은 아니니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뭘 안 해요? 주어를 보충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러면 뭐를 써야 돼요? 보호가 아니다 이 말이죠. 보호가 아니고 수식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새는 감미롭게 노래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아이스크림은 달콤하다 말이 되겠죠. 아이스크림이 달콤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를 뭐 하고 있어요? 주어를 보충한다. 따라서 보호다. 보호가 필요하다. 보호는 부사가 보호예요? 형용사가 보호예요? 당연히 형용사가 보니까 스위트를 써야 된다. 따라서 달콤하게는 부사처럼 번역됐지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용사를 여기는 써야 되더라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주격보의 판별 요령이 된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어떤 동사 뒤에 우리말 의미가 부사로 날 때, 영어는 부사를 써서 수식어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형용사를 써서 주격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판별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어와 보충 관계를 따져본다. 그럼 예를 들어 만일 이렇게 썼어요. She laughed. 자, 그 여자는 웃었어요. 여기 큰 소리로 웃었다. loud를 쓸까? loud를 쓸까? 이제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큰 소리로 웃었다를 말하는 거죠. 큰 소리로 웃었다만 수식하는 거지. 그 여자가 크다는 뜻이 아니니까 이건 보호가 아니다.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를 쓰는구나. 이렇게 결정하라 이 말이죠. 그럼 거기 있는 문제 해결이 되겠죠. 자, 밑에 이문부터 먼저 The talent looks. 그 탤런트는 매우 우아하게 보인다. 그러면 탤런트가 우아하니까 보호가 필요하다. 형용사. 또 네이티브스 쌤인데 그 원주민들은 건강하게 보였어요. 근데 원주민이 건강한 거니까 보충어가 필요하다. 또 youth should grow honest. 젊은이들은 정직하게 자라야 한다. 그럼 젊은이들이 정직한 거니까 보호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린 주격보의 필요한 동사라는데 이 동사를 옛날에는 암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감각의 의미 동사 appear, look, seem, feel, smell, taste, sound. 상태 의미 동사 become, grow, hold, keep, prove, remain, turn out 이렇게 막 암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동사 암기할 필요 없겠죠. 이제 어떤 동사 뒤에서 우리말 의미가 부사로 나올 때 과연 여기다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 됐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재차 반복해서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자동사 문제는 해결이 됐고, 자,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에
타동사 문제를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타동사라 하면, 자, 타동사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격보의 판별 요령에 관해서 정리했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타동사 문제. 그럼 타동사는 아까 보았듯이 트랜지터법, VT라고 정리를 했죠. 그리고 타동사는 뒤에 목조가 있어야만, 주어 동사 뒤에, 이 동사가 뒤에 반드시 목조가 있어야 의미가 성립되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다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그 타동사가 뭐가 있냐? 그럼 이거 일일이 암기할 필요 없죠. 일반 타동사들. 예를 들어서 베트 확신하다, 비트 때리다, 빌리브 믿다, 컷 자르다 이런 걸 일일이 암기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아, 이런 게 타동사들이구나. 어쨌든 목조가 있어야 의미가 성립되는 동사를 타동사란다 이렇게만 알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거기에 바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냐? 자, 요것도 별 3개짜리. 자동사로 오해되기 쉬운 타동사들. 결국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때 항상 머릿속에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제일 언어, 즉 우리말을 가지고 이제 항상 영어를 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말 간섭 현상이 나서 영어를 더 못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이 되겠죠. 어쨌든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말 의미 때문에 혼동되기 쉬운 건데, 자, 우리말 의미로 보아서 자동사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자동사처럼 보인다는 것은 뒤에 목적어를 못 쓰고 목적어가 있다면 타동사, 자동사를 이렇게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주어 동사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목조로 나왔어요. 목조로 나왔다. 그럼 이 동사 뭐죠? 타동사죠. 그러면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없는 명사나 대명사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게 뭐예요? 자동사죠. 근데 이 자동사의 명사나 대명사를 동반시키고자 한다면 뭐를 붙여야 돼요? 전치사를 여기다 붙이면 의미가 되겠죠. 물론 해당되는 전사를 알맞은 전사를 써야 되겠죠.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타동사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자동사는 절대로 명사나 대명사를 동반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자동사가 명사나 대명사를 동반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전사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연습하냐? 자동사로 오해되기 쉬운 타동사들 이렇게 쓴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하여 토론했다. 자, 이거를 영어로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we 토론했다니까 discuss를 많이 썼다. We discussed. 그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하여는 about the problem 이렇게 썼다고 보자 이 말이죠. 그럼 우리말로 보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하여 토론했다 해서 조금 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맞다. 아니다 이 말이죠. 영어의 discuss는 타동사다. 타동사니까 우리말에 전사가 있어도 영어로는 절대로 전사를 못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어는 분명히 타동사인데 우리말 때문에 전사를 의식하게 되는 동사들을 말하게 되죠. 자, 그러면 무엇에 관하여를 동반하기 쉬운 게 거기에 색연필 표시에 discuss 무엇에 관해 토론하다, consider 무엇에 관해 고려하다, mention 무엇에 관해 언급하다. 먼저 이 3가지. 자, consider 또는 discuss, mention. 그다음 그 밑에 attend 어디에 참석하다. 그럼 attend at 하기 쉽잖아요. attend on 하기도 쉽고 아니다 이 말이죠. attend만 써야 어디에 참석하다 이렇게 돼요. 또 join도 어디에 가다마다 할 때도 마찬가지. contact도 누구와 접촉하다 할 때 contact with 아니냐? 아니다 이 말이죠. contact만 써야 누구와 접촉하다. 지금 제가 쭉 읽어나가는 건 색연필 표시를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reach 어디에 도착하다. reach 어디에 도착하다지만 reach는 타동사에 전사를 못 붙이죠. survive 특히 survive 어디에서 살아남다. 그러면 그는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어 하면 he survived from the war 이렇게 쓰면 틀린다 이 말이죠. he survived the war, survived the war 이렇게 쓰는 거야. 그는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survive는 타동사다. 특히 resemble 물론 시험 빈도수로 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resemble이에요. 누구와 닮다. 절대 누구와 한다 그래서 resemble 뒤에다 with를 붙이거나 to를 붙이는 일은 없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역시 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marry. 누구와 결혼하다. 누구와 결혼하다? marry with. marry to. 아니다 이 말이죠. marry는 타동사니까 절대 전사를 붙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는 그 탤런트와 결혼했다. He married the talent. 이렇게 써야지 절대로 with를 붙이면 틀린다. 이것 꼭 기억해야 돼요. 누가 어울리다 매치. 그 다음 accompany, inhabit 이런 건 이제 참고로 쭉 보시고요. 그 다음 answer. 자, 색연필. 누구에게 대답하다 할 때 answer to라고 안 쓴다 이 말이죠. answer. answer the phone. 전화를 받다. answer my letter. 내 편지에 대답하다. 또 greet. 누구에게 인사하다. 나에게 인사했다 해서 greet to me가 아니라 greet만 쓰셔야 돼요. 자, 그런 단어들이 자동사로 오해되기 쉬운 타동사들 중에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오면 나머지를 보셔야 돼요. 우선 지금 제가 읽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죠. 자, 그럼 아까 attend를 보니까 attend는 어디에 참석하다 하면 attend만 쓴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attend는 세 가지 꼴의 형태가 있어요. 즉 attend만 쓰면 어디에 참석하다지만 attend on 하면 누구의 시중을 들다는 말이에요. 또 아니면 attend to 무엇에 주목하다, 유념하다. attend to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저거 주의가 되고 또 reach는 어디에 도착하다. 근데 이 어디에 도착하다가 reach 말고 뭐가 있죠? 그렇죠. arrive를 쓰면 이때는 at이나 in이라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get이라는 동사도 도착하다가 있죠. get to. 그렇죠. get to 하면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것들은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자, ask란 동사는 역시 뜻이 많아서 ask 하면 우리가 묻다잖아요. 근데 ask for 하면 부탁하다요. ask for 하면 부탁하다. 또 ask B for A 하면 A에게 B를 묻다. 이거는 간접 목적을 앞으로 보낸 형태. 이건 나중에 이제 뒤로 보낸 형태. 이건 뒤에서 연습하죠. 자, 어쨌든 attend와 여러 가지 꼴과 reach 도착하다의 문제 그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1, 2번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타동사에서 지금 정리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동사로 오해되기 쉬운 타동사들을 봤다 이 말이죠. 자, 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26페이지에 Jane will marry Tom next week. Jane은 내년에 탐과 결혼할 것이다. 절대 marry with라고 쓰면 틀린다. The son resembles his father. 그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닮고 있다. 아버지와 닮았다 해서 resemble with를 쓰거나 resemble to를 쓰면 틀린다. The panel discussed air pollution. 그 패널들은 공기 오염에 관해 토론했죠. 그렇다고 절대 discuss about을 쓰면 틀린다. 또 the soldier survived the war. 그 군인은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절대로 survive from을 쓰면 틀리겠죠. 이렇게 해서 자동사로 오해되기 쉬운 타동사들 꼭 기억을 해줘. 근데 반대로 타동사로 오해되기 쉬운 자동사도 있어요. 영어에는 반대 현상이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또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 번째 줄에 맨 appeal to 무엇을 호소하다 할 때 appeal만 쓰는 게 아니라 appeal to라고 쓰게 돼요. 그 밑에 누구를 축하하다 할 때 congratulate on 무엇을 축하하다요. congratulate on 이렇게 쓰고요. 그 밑에 graduate from 어디를 졸업하다. 가장 틀리기 쉬운 게 graduate from과 congratulate on이 가장 많이 틀려요. 무엇을 축하하다 할 때 congratulate만 쓰는 게 아니라 congratulate on. 또 어디를 무슨 학교를 졸업하다 할 때 graduate만 쓰는 게 아니라 graduate from. 그 다음 그 밑에 thank for 무엇을 감사하다.
이런 단어들은 특히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 문을 보세요. I will account for the result of my experiment. 나는 내 실험의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그럴 때 account는 수고로 설명하다 할 때 account for가 필요하죠. 자, 그런가 하면 존은 메어리의 성공을 축하했다 하면 John congratulated Mary on her success. 오늘 꼭 붙인다 이 말이죠. 나는 워싱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I graduate from을 반드시 붙여라 이 말이죠. I graduate from Washington High School 이라고 쓰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타동사로 오해되기 쉬운 자동사들은 한 4개 정도 기억을 하고 우선요. 그 다음 자동사로 오해되기 쉬운 타동사들은 더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드린 것들을 반드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사, 타동사에서 중요한 문제들 대충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 또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유사 형태의 자동사와 타동사들. 그러니까 형태가 비슷한 자동사, 타동사가 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라이라는 단어가 있고 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라이의 과거형이 레이고 과거분사가 레인이에요. 그럼 라이의 과거하고 이게 똑같아요. 레이하고. 그렇죠? 물론 레이는 레이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라이와 레이의 차이는 뭘까? 이걸 연습하는 거야. 자, 거기서 몇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라이는 자동사로서 눕다, 놓이다고. 놓이다. 이거는 타동사로서 놓다, 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는 자동사고 레이는 타동사다. 그럼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he 레이라고 썼어요. 그럼 뒤를 안 밝혔다. 지금 자동사를 쓴 거예요? 타동사를 쓴 거예요? he 레이라고 썼더니 자동사 쓴 거예요? 타동사 쓴 거예요? 되죠? 왜냐하면 he가 3인칭 단수예요. 그렇다면 이게 만일 요것이라면 s를 붙여줘. 현재우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s를 안 붙인 걸 보니까 이거는 레이가 아니고 라이의 과거형을 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he 레이라고 썼으면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 출제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같이 보죠. 자, 라이는 자동사로서 레인을 쓰고 눕다, 이제 놓이다 이렇게 되죠. 레이는 타동사로서 놓다, 두다. 레이 이렇게 쓰면 그는 누웠다 on the sofa then. 그때 소파에 이렇게 되죠. 레이드 하면 이건 타동사의 과거죠. 그는 두었다 책을 on the table. 물론 라이라는 단어가 거짓말이나 거짓말하다가 있어요. 이건 물론 변화가 없겠죠. The politician always lies in unfavorable situation. 그 정치가는 불리한 상황이면 반드시 거짓말한다. 늘 거짓말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라이와 레이의 차이점. 자,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예전엔 자주 출제해야 되는데 요즘은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죠. 자, 다음 2번 fall과 fail의 차이점. 역시 fall과 fail도 1번 라이와 레이처럼 fall의 과거형이 fail이에요. fall의 과거형이 fail인데 fail은 타동사다 이 말이죠. 그럼 뭐냐면 fall은 넘어지다, 떨어지다, 쓰러지다예요. 넘어지다, 떨어지다, 쓰러지다. 그럼 fail은 넘어뜨리다, 떨어뜨리다, 쓰러뜨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 어떤 사람이 the tree fell 이렇게 썼다면 이 fail은 타동사예요, 자동사예요? the tree fell 했으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s가 안 붙은 걸 보니까 자동사의 과거죠. 그 나무는 쓰러졌다, 넘어졌다, by the storm, 폭풍에 이렇게 되겠죠. He fell the vase. 그는 꽃병을 넘어뜨렸다. 자, 다음 3번 rise와 raise. 이거는 중요하겠죠. rise 자동사인데 과거는 rose, 과거분사는 risen, 오르다. 또 raise는 물론 타동사로서 raised, 올리다 하죠. 그럼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쓰면 올랐다는 자동사의 타동사예요. 당연히 자동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목적어가 없으니까. The price has risen recently 하면 물가가 최근에 올랐다. 또 The watchman raised his flashlight. 그 야경꾼은 그의 후레시불을 들어올렸다. 이거는 raise의 타동사를 쓴 거죠. 근데 세 번째 예문을 보세요. The curtain was raised.
raise 타동사를 썼잖아요. 뒤에 목적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The curtain was raised에 raise의 목적은 뭐다? 이때는 curtain이었죠. 수동태를 쓴 거예요. curtain이 올려졌다 했으니까 수동태를 쓰면 목적가 안 보이는구나. 근데 동사가 대신 어떻게 생겼어요? BPP. 그렇죠. BPP가 된다. 자, 다음 네 번째 결혼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랬죠. 결혼하다는 타동사로 marry예요. 근데 자동사로 결혼하다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건 get married나 be married. be married는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당신은 기혼입니까 하면 do you get married가 아니라 are you married?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are you married 하면 당신은 기혼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냥 보통 결혼하다는 get married와 marry가 있다. marry는 타동사, get married는 자동사. 자, 그러면 탐은 결혼했다 이렇게만 쓰면 자동사를 쓰니까 탐 got married 나왔어요. 작년에. 탐은 그녀와 결혼했다 하면 탐 married her라는 타동사를 쓰거나 탐 got married 하는데 전치사가 문제예요. 누구와 결혼하다 했으니까 탐 got married 다음에 with를 붙이기 쉽겠죠. 탐 got married with her 틀린다. 왜냐하면 결혼은 with가 공존이잖아요. 근데 결혼은 해보면 다 알듯이 결혼은 공존이 아니라 예속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만 그래도 결혼은 생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제가 염려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결혼은 공존이 아니라 단어상 예속이다. 따라서 get married에 전사를 붙이면 with가 아니라 to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누구와 결혼하다. 근데 자동사 때만 전사를 붙이는 거지 타동사 때 전사를 붙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marry to 이런 건 없어요. get married to 때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여섯 번째 기다리다 하면 wait for와 await가 있는데 wait는 자동사, await는 타동사. 근데 wait for 하면 기다리다고 그 밑에 wait on 하면 뭐예요? 이건 시중 들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시중 들다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앉다도 역시 참고가 되죠. SIT 자동사형. 과거는 said. 그런데 SEAT란 좌석이라는 단어 있죠. sit. 이것도 타동사형. 그래서 seated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앉다의 자동사, 타동사 있는데 오히려 SET라는 두 다른 단어가 sit 이렇게 되죠. 그래서 SIT와 구분되는 것은 오히려 SET라는 단어가 혼동되기 쉬우니까 연결해서 기다리다, 앉다 연결해서 살펴두시면 되겠죠.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죠.